팁을 알려드릴게요. 아실 많이 보잖아요. 네. 아실에서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 탭이 있는데 내가 있는 지역고 관심단지의 현재 상을 보기 위해서 봐요. 그러면 기울기가 최상급지는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보다 하급지는 약간 기울기가 낮춰져요. 네. 그보다 하급지도 더 낮춰져요. 그리고 매매 상승 시기도 좀 한두 달씩 뒤로 밀려요. 그런 데가 서울에서도 보면 외곽지, 또 은평구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뭐 서대문구 쪽도 그렇고 그런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구, 금천구도 많고 결국 투자도 같이 본다고 하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잖아요. 아예 잠잠하게 있는 것을 사는 게 낫다. 원룡이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좀 뭐랄까요, 재밌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게 심각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강남은 조금 눌리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막 올라가고, 특히 이제 15억 이하대들은 뭐 불장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대출 여부에 따라서 지금 뭔가 시장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될까요? 네, 보통 369라고 하잖아요. 3회 배수로 세금 대출이 다 연장선이 있는데 과거에는 9억이었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12억, 15억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15억이 기준선이 된 건 맞습니다. 특히 대출이 딱 그 정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 같아요. 실제 청약에서도 보면 같은 단지에 이제 면적에 따라서 15억 전후가 경쟁 차이가 엄청 벌어지거든요. 네. 10배 이상 차이도 납니다. 특히 강남도 그래요. 강남도 5구에는 막 2만 명 청약 들어오고 8사에는 5천 명 청약 들어오고 뭐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갈리는 심한 현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청약에서도 그렇게 경쟁률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거는 그 몇 억이 모자라서 집을 못 사는 분들도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효과는 있는 건 맞죠. 네. 정확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출 규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이분들이 이거를 대출 규제를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또 돈을 모아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지나면 그 대출이 아니라 그냥 현금을 또 쌓아놓고 또 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지 이게 수요를 아예 소멸시키는 거냐. 여기에선 좀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 안 해본 문제네요. 네. 근데 그러면 왜냐면 연봉 있는 분들이 또 한 7천, 8천 또 모아. 그래가지고 또 한 2년 동안 한 8천 모아가지고 이제 집 사러 옵니다. 이걸 또 하잖아요, 계속. 근데 아파트 값이 상승기에는 그 모은 돈보다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 뭐 매수를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를 더 빡세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15억 이하는 6억인데 15억 이하를 4억이나 뭐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다시 자를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대출 규제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뭐 네. 15억 이하에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더 줄이면 청약이나 이런 데에서 좀 영향을 더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청약은 항상 대출 규제에서는 좀 완화를 줬어요. 네. 비껴가는 길을 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LTV가 40%고 동시에 6억 동시 조건을 제한받잖아요. 청약에서는 40%에 6억이 넘어가도 해줍니다. 네. 아마 그거 정도는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출 규제가 더 세게 들어오면 기축 매매할 때 기준을 청약에 빡빡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청약에도 더 적용한다라고 하면 난리부르스가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잔금 치를 때가 문제잖아요. 중도금 어떻게 해도. 그래서 현재 시세 기준으로 이제 지금은 13억에 분양을 받는데 예상되는 시세가 18억이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나는 대출 4억밖에 안 나겠구나 그거에 맞춰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4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머지를 어디서 구하냐 청약하는 분들이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더 싼 거 뭐 우선 더 작은 평수라도 뭐 내 돈에 맞춰서 우선 넣는다 이런 것 좀 추세가 더 강해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전환되고 있어요. 원래 이 형상이 강남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비강남권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보면 이제 대출 규제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막 가격이 뭐 거기로 막 붙어버리잖아요. 옛날에도 15억 초반 대출 안 해주니까 다 14억 9,900으로 막 붙어버리는데 지금도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똑같은 보세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더 세게 가면 정말 15억 이상 대출 아예 안 해주는 것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에서 집을 어떻게 사냐? 계속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네, 어떻게 삽니까? 누군가는 또 계속 사고 있잖아요. 못 사죠 뭐. 네, 포기해야죠. 포기해요? 네. 아니, 그럼에도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억, 20억, 30억 넘는 아파트만 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사실 역 3억 아파트도 수도권에 많다 보니까 근데 결국 그냥 이때는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의 개념보다도 그냥 본업에 충실하고 주거 안정을 꾀한다 그 정도로 좀 마음을 고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비관적이신 것 같은데. 왜냐면 항상 망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제가 아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네. 다다음 주에 강릉에 가요. 네. 또 마침 분양을 하는 게 있어서 전용 84 분양가를 보니까 5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망하면 강릉 가서 신축을 못 살 수도 있겠는데 그 옆에 아파트 24평 보니까 1억 5천이더라고요. 네.
망해도 그냥 저런 지방 가면 사는 되겠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고 무주택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싼 아파트도 많잖아요. 사실 많거든요. 저기 뭐 고향 쪽으로 가거나 하면 뭐 엄청 싸지. 뭐 3, 4억도 있고 김포 가도 막 3, 4억짜리도 많잖아요. 네. 30평대인데. 아 그러면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아실 많이 보잖아요. 네. 아실에서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 탭이 있는데 제가 자주 보는 이유가 내 상황, 내가 있는 지역고 관심단지의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해서 봐요. 네. 그러면 기울기가 최상급지는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보다 하급지는 약간 기울기가 낮춰져요. 네. 그보다 하급지도 더 낮춰져요. 그리고 매매 상승 시기도 쭉 한두 달씩 뒤로 밀려요. 그러면 현재 신축 기준으로 12억 정도의 동네들은 정고점 수준이거든요. 서울에서는. 네. 근데 20억, 30억짜리는 정고점을 아득히 넘어서 30% 추월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 기울기 그래프만 봐도 우상향 그래프가 아니라 정고점 21년 대비해서 아직 고점 안 온 데 있잖아요. 항상 그런 데를 보면 싸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서울에서도 보면 외곽지, 또 은평구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지어진 뭐 서대문구 쪽도 그렇고 그런 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악구, 금천구도 많고 지방 가면 더 많고 수도권 외곽 가면 더 많고. 근데 그렇게 결국 내 집 마련과 투자를 동시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투자도 같이 본다고 하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아예 잠잠하게 있는 것을 사는 게 낫다. 근데 그걸 살 때는 공급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급이 많은 지역은 상승 여력이 아무래도 더딜 수 있으니까 공급이 적으면서도 입주장에 사면 무조건 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단지 오픈해도 되는 거죠? 네. 올해 하반기 10월 달에 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네. 불광역 쪽에 입주를 해요. 그게 금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에 좋은 동네긴 한데 서울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외곽이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으면 충분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분명히 있다. 네. 그 아까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사람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서 약간 좀 포기하는 마음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포기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러면 전세나 월세를 가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지금 전세도 0, 월세도 0 이런 단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월세도 없는데 그럼 집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급함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전월세 물량이 없다는 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사거나 뭐라도 사야 되거나 아니면 비아파트로 가거나. 아, 그 비아파트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비아파트로 시작해서 초반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주거 비용을 최소로 했잖아요. 그럼 본업에 집중해서 나중에 자산 이동을 이제 부동산으로 에세 파킹한다. 그때 시기까지 정말 빡세게 살아야죠. 근데 지금 같이 막 이렇게 상승세가 시작되면은 뭔가 그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그냥 본업을 한다는 게 되게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돈이 뭐 상대적으로 없다면은 그렇게 그냥 해야 될까요? 네, 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네. 초기 재개발. 작년인가 이 역삼동 이 일대에도 네. 신통으로 초투 1억 5천이면 샀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분위기를 타니까 뭐 3억 4억 피가 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주를 할 비아파트 돈에 맞춰서 했는데 그게 이제 정비 사업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교집합 시켜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청약은 사실 공부가 많이 필요 없거든요. 네. 정비 사업은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갱신권을 쓸 수 있는 분도 있고 반대로 네. 이제 쓰려고 했는데 뭐 지금 집이 팔렸거나 뭐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 물건이 팔려서 무조건 그 다음번 실소유자가 무조건 들어온다. 실거주자가 들어온다는 그런 물건도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는 분들은 뭐 어떻게 뭐 새로 어떤 사면 되는데 네. 갱신권을 쓸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갱신권을 써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안 쓰고 나가야 되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내 집 마련할 생각 있으면 그냥 쓰지 말고 빨리 살아의 주의입니다.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상승하면 허탈감과 그 허무함이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여력될 때 사는 게 낫고 근데 만약에 못 사고 다른 전세를 또 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통 수도권은 전세가율이 60% 정도 하는데 갱신권 사용하지 않은 전세나 70%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사는 이 아파트 바운더리에 바로 옆 급지 한 급지 밑에 가면 충분히 전세나 아니면 매매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플랜 B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전세자금 대출
대출 같은 것들 끼고 전세 한 6, 7억에 사시는 분들, 실제로 현금은 한 2, 3억밖에 없는데 전세는 한 6, 7억 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거 빼가지고 집을 살려니까 집값이 한 6, 7억짜리밖에 못 사는 분들도 막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곳들은 다 이제 뭐 경기도 외곽이거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뭐 되게 뭐 여기는 좀 뭐 이런 동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까지도 약간 좀 훈풍이 좀 갈까요? 갈 것 같습니다. 이 실제 사례로 상상을 돌려보면 김포잖아요. 서울 외곽지. 예, 출퇴근 가능한 범위에 있는데 마곡에서 실제로 밀려나신 분들이 많아요. 마곡이 뭐 1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 7억이다 8억이다.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한 4억 껴있고 내 돈 3억 있잖아요. 네. 그럼 3억으로 절대 인수를 못하니까 그 마곡에서는 그러면 3억 가지고 살 수 있는데 김포 그러면 신축이 6억 7억 정도 하니까 거기를 사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직주 근접과 인프라 그러니까 생활권의 반경에 따라서 외곽지에 뭔가 있냐 사실 다 있긴 하거든요. 북쪽으로 가면 의정부 양주도 있고 동쪽으로 가면 뭐 경기도 광주도 있고 남쪽으로 가면 화성도 있고 다 오산도 있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밀려나서 그게 망한 거냐 그건 또 아니다. 거의 심기일전하면 된다. 네. 예, 저는 밀려난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동네를 사는 게 약간 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가는 곳만 계속 간다. 뭐 서울을 벗어나면 절대 서울로 못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면서 경기도로 절대 나갈 수는 없어. 근데 돈은 없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외곽으로 나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예,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기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국가 전망에 내 사활을 거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신축 아파트를 토지대를 제외하고 그냥 건축비만 따졌을 때 한 3억 5천에서 4억이 들지 않습니까? 34평 짓는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8사 기준 분양가가 6억 이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네. 신축을 6억대 산다? 그러면 일단 아쉽지만 사고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먹고 간다. 옆에 아파트 분양이 분명 7억 8억 9억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네. 예, 그렇게 인플레이션 먹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 전월세가 부족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거나 뭐 그렇게 주거의 안정이 좀 흔들리는 것 대비 조금 뭐 멀리는 가더라도 어쨌든 내 집에 사는 거면 훨씬 더 마음은 편하잖아요. 네. 뭐 그런 효과만으로라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그리고 뭐 상급지만 오른 건 아니고 결국 평균의 획이고 만약에 비규제 지역에 어쩌다가 한 자리 마련했는데 또 살다 보면 한달 1년에 뭐 2, 3천씩 뭐 3, 4년 모으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다주택자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진 않을 거니까 비규제 지역이 갭투도 하나 해도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한 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는데 막 이거를 저쪽 갔다가 쪼개가지고 돈 모아서 뭐 갭투하고 뭐 이러면은 물론 성공하면 다행인데 다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거기다 좀 임대차 3법도 있으니까 계약갱신권 쓴다 그러면 또 못 팔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추천할 만 할까요? 네,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돈에 맞춰가야 되니까. 저희가 바이집이나 이제 그 단지픽 같은 거 할 네. 때도 말씀드려도 되겠죠. 6억 네네. 이하짜리 컨셉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저는 신축을 좋아해서 신축 위주로 보니까 6억 이하의 서울 출퇴근 가능한 게 어딨냐? 지역으로 다 있죠. 김포, 당연히 다 골드라인 근처에도 있고 인천 검단 신도시에도 있습니다. 저 아라역이나 호수공원역 한 500m 바깥 범위에도 6억대가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의정부도 많고 양주는 당연히 뭐 4억대 5억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움직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 북쪽은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올랐다고 말하기 좀 뭐하잖아요. 가성비로 따지는 거죠. 의정부역 더샵 네. 링크시티라고 분양을 7억에 한 게 있는데 피가 1억이 붙어가지고 8억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금 7천, 피 1억 세전으로 뭐 그 정도면 또 괜찮은 거니까. 그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축 위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돈이 적을수록. 예, 보다가 신축은 근데 24평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가족은 5인 가족인데 어떡하지? 그러면 연식을 10년, 20년 더 길게 보고 평수를 높이는 방법.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지금은 약간 재건축으로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신축이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보시고 이제 중간 연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데 네. 그 재개발 재건축 뭐 어차피 안 되는 그 연식들 15년 20년 된 것들도 좋을까요? 네. 네. 좀 이유를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 부동산은 커플링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러니까 커플링이라는 용어는 주식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같은 이제 A가 오르면 B도 오른다는데 그 커플링 현상이 부동산은 굉장히 더 쫀쫀하게 이어집니다. 네. 결국 A 단지
A단지 보다가 돈이 없으면 B단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내에서의 등급 차이의 가격이 충분히 형성돼 있고 그 연식에서도 다 반영이 되고요. 이게 지역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강남을 동심원으로 외곽을 그리다 보면 저기 의정부가 8억인데 동탄도 8억이에요. 걔를 이제 가격 흐름을 동일하게 찍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커플링이 심하다 보니 뭐 15년, 20년 된 아파트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네. 신축이 올라가면 무조건 따라 올라가야 돼 있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겠고. 다만 이제 좀 시차가 있을 뿐이다. 네. 그리고 그, 중요한 건 평형 간의 이 불균형도 발생을 가끔 하거든요. 제가 홍제동에 2000년 입주, 그러니까 27년 차가 된 아파트죠. 거기 34평 가격하고 25평 가격이 동일하더라고요. 실거래가가. 네. 그러니까 이때는 뭘 사는 게 낫냐? 34평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34평 가격하고 42평 가격이 7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시적으로 이 균형이 틀어진 거거든요. 근데 평균 회계로 가면 42평도 올라가니까 같은 단지 내 평형 간에도 불균형을 찾아서 보면 충분히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요즘에 이제 3인 가족이나 뭐 이제 둘만 사는 경우도 많으니 뭐 30평대나 뭐 40평대는 정말 비싼 동네들 아니고선 인기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평형에 좀 이제 국평이 달라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라진 거 맞고 비싼 아파트일수록 24평형의 평당가는 높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24평이나 34평을 구매하지 못하는 또는 대형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예 4, 50평대 대형이거나 10평대 소형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이 약간 비서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싸게 산다, 팔 때도 싸게 판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 때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으면 사고 네. 반대로 그런 게 아니면 안 사는 게 맞긴 하고 평당가가 비슷하면 어쨌든 비선호를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네, 제가 한번 제 자랑 한번 하면요, 광명에 네. 영웅이 된 적이 있습니다. 嗯 2022년도, 2023년도 왜 그 광명 1구역, 뭐 2구역 이렇게 분양할 때 네. 그 철산 뭐 자이 헤리티지 이런 것도 분양할 때 10평대 가자, 3구 가자. 근데 왜냐하면 그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양자들도 소형 평형에 대한 그 비선호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당가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34평 평당가가 3천만 원을 분양했다고 하면 17평은 그냥 2,400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평균적으로 시계를 길게 보면 결국 절반 가격을 따라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틀어졌어 갖고 있으면 가성비는 17평이 더 좋아해서 실제로 4억 5천에 분양 받았는데 피가 막 2억씩 붙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전략적으로 평균 회기의 힘을 좀 믿어야 된다. 네. 지역도 그렇고 평형도 그렇고 뭐 평단가도 그렇고. 네, 믿고 있고 그렇게 저도 매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 이제 참을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던 분들도 한 6개월 지나면 저희 동네 막 올라가고 있어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차를 못 참으면 네. 항상 이제 우리 동네 안 올랐을 때 팔아서 다 오른 동네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럼 팔고 나면 우리 집 올라가고. 맞아요. 그 실제 작년 하반기에 죽전 동성 1차 아파트 유명 단지 있잖아요. 네. 거기에 회원분이 고점을 잡았대요. 21년도에. 근데 언제 돌파해요? 그럼 제가 하반기 봅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돌파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차익이 더 났더라고요. 네. 해피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기다려 보시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네. 타이밍이 옵니다. 그냥 뭐 수지도 막 올라가고 뭐 다 주변이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네. 그 아까 잠깐 입주권 얘기도 해주셨는데 청약이 안 되면 입주권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재개발 쪽 가는 건 어떻습니까? 전 좋아요. 부산 얘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북한 쪽에 정비 사업을 일반 분양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일반 분양가 대비 그 구역의 입주권이 20% 이상 벌어지면 네. 당연히 입주권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0% 이상 벌어졌더라고요. 그럼 일반 분양자들은 사실 알면 네. 분양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입주권을 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주권 총매가와 분양가 이 차이만 20%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 20%가 기준이다. 네. 다만 20% 싸게 사는 대신에 현금 투입이 좀 많이 되는. 생각보다 근데 막 5억, 4억 이런 거는 현금 투입도 많이 안 되기도 하니까. 근데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0%죠. 네. 일반 분양가하고 입주권하고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돼요, 반대로? 그럴 똑같으면. 때는 노량진 자체의 가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의도가 재건축 되면 얼마일까? 뭐 평당 2억 갈까? 뭐 이렇게 판단해서 노량진 사면 오케이고 평당 1억도 못 가겠지 하면 사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공공 분양에 대해서 그런 이제 공공에서 뭔가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공공 분양 쪽을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전략은 좀 유의미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의미합니다. 네, 기준을 딱 잡아드릴게요. 2009년도 이전 가입자, 정확하게는 청약 저축 가입자. 그러니까 청약 통장이 총 4개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이 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예전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이 있거든요. 근데 청약 저축 가입자는 공공밖에 청약이 안 돼요. 네. 근데 2015년도에 이 가입이 중단됐고 2015년도에는 종합저축도 가입이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2009년 4월 이전에 청약저축 가입자는 물리적으로 종합저축 가입자가 제일 많은 얘네들의 경쟁을 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시로 따지면 18년 정도 된 이상 통장은 확실하게 공공 분양에서 우위가 있다. 그럼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한 2,200, 300 될 거거든요. 네. 2천만 원 넘어가면 가능성 있다. 과천 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공 분양을 만약에 넣으면 뭐 네. 그래도 안전 마진이 뭐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보통 민간 분양보다 한 10%에서 20% 싸게 분양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공급이 잘 될까요? 공급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이 3기 신도시의 공공 분양 비율이 더 높을 거라고도 예고를 했었어가지고 오히려 민간 분양자 가점으로 당첨돼야 되는 분들이 상대적인 피해죠. 그렇지만 분양 시기하고 분양 강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때려 넣는가. 지금까지 2021년, 2022년 사전청약 단지가 공공 분양이었거든요. 네. 그걸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본청약으로 공급을 해왔어요. 커트라인을 보면 2,400, 약 20년 된 통장들이 좋은 데는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되고 앞으로 공공 분양 3기 신도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 정도 선을 잡고. 그러니까 2009년 이전 통장은 저는 그냥 공공 분양 기다려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민간 분양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으니까 네. 전환을 해주거든요. 저축을 원래 종합으로 전환을 안 바꿔줬었어요. 근데 이제 해줍니다. 해서 동시에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천만 원 중반대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좀 한번 따져볼 만하다. 네. 그러면 그거보다 금액이 뭐 많이 차이 나면은 공공 별로 기다리지 말라. 네, 1,500 이하면 공공 분양하지 마세요. 그냥 살아. 지금까지 원룡이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전망과 그리고 지금 청약 시장 그리고 차라리 뭐 입주권이라든지 다른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으로 공부도 해서 접근하라.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살 수 있으면 좀 사는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